이 결혼 내가 당신들 꼴 보기 싫어서 접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터져 나왔을 때 식탁 위의 정적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상견례 자리 축복이어야 할 이 공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죠.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밑바닥 감정을 드러내며 말을 내뱉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제 아들의 결혼, 꿈에 그리던 아들의 앞날을 제 손으로 산산조각 내버린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제 의지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제 삶의 가치관과 자식을 향한 마음이 송두리째 뒤흔들린 그 지옥 같았던 상견례의 막이 이제 막 올랐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정숙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엄마이자 아내였죠. 이 이야기는 제 아들의 결혼을 둘러싸고 벌어진 믿기지 않는 현실의 단면이자 한 엄마가 겪어야 했던 가장 비참하고도 통쾌했던 10분간의 기록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이야기에 공감해 주신다면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어려서부터 착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민준이가 30이 훌쩍 넘어서야 여자친구 혜영이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내심 안도했습니다. 늦게나마 짝을 찾아 다행이라 생각했죠. 처음에는 혜영이의 밝은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아들이 행복해하니 저도 그저 믿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한정식집을 예약했고 저 역시 아침부터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단정히 하고 곱게 다려 입은 정장 위에 실크 스카프까지 둘러 맵시를 냈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도 어엿한 가정을 꾸리는구나. 가슴 벅찬 기대와 뿌듯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약속 시간 30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식당 문이 스르륵 열리고 예비 사돈 내외가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귀한 상견례 자리인데 제 눈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은 진한 등산복 차림에 등산 모자까지 푹 눌러 쓴 채였습니다. 마치 동네 산책이라도 나왔다가 들른 듯한 모습. 믿기지 않는 풍경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지어 예비 며느리 혜영이는 입에 커다란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어머님, 아버님, 하고 인사를 건네더군요. 이게 상견례 복장이 맞아?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했고 손끝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급한 일정이 있어 어디 들렀다 오셨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오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끔찍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자리는, 이 결혼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혜영이는 식탁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선 주변을 휘둘러보며 특유의 가벼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기 진짜 고급지네요. 저희는 이렇게 좋은데 처음 와봐요. 그녀의 말투는 한없이 가볍고 자세는 느긋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고급 식당에 구경이라도 온 사람처럼요. 그 순간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여기가 상견례 자리 맞지? 내가 혹시 날짜를 착각했나? 하지만 곧 냉정한 현실이 인지되었습니다. 이들은 진짜로 이 차림과 이 태도로 상견례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는 차분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첫 만남이니 그럴 수도 있다. 긴장해서 괜히 저러는 걸 수도 있어. 스스로를 설득하며 일단 웃으며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식당의 코스 요리를 설명했고 직원이 곧 정갈한 반찬을 내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접시가 나왔을 무렵 예비 사돈 경철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요, 결혼식은 간단하게 해도 좋다고 봐요. 대신에 말이죠.
집 쪽으로는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해서요. 저는 젓가락을 든 채 그대로 멈췄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이어 예비 사돈 미란 씨가 그 말을 받아쳤습니다. 요즘 애들 집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전세라도 괜찮으니까 서울에 넉넉한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고생 안 하게. 그 말 끝에 헛웃음을 지으셨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본심은 분명했습니다. 결혼은 간단히, 대신 집은 확실히 챙기겠다. 아들의 결혼이 아니라 무슨 부동산 거래처럼 느껴지는 불쾌함에 제 속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 차 바꿔야 되거든요? 이번엔 혜영이가 방긋 웃으며 말을 거들었습니다. 오빠 차는 너무 작고 덜컹거려요. 결혼하고도. 그 차 타고 다닐 순 없잖아요? 아버님, 좀 도와주실 거죠? 입에 껌을 짝짝 씹으며 뻔뻔한 표정으로 말하는 혜영이를 보며 제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당황한 듯 작게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아, 그건 아직 얘기 안 된 거니까. 하지만 사돈될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예비 사돈 병철 씨가 기세 좋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딸이요. 어릴 때부터 예뻐하고 아껴서 키운 아이입니다. 이렇게까지 귀하게 키워놨는데 시집가서 고생하는 건 절대 못 봅니다. 예비 사돈 미란 씨도 거들었습니다. 사돈댁도 집도 있고 연금도 받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여유가 있으시면 이참에 큰맘 먹고 한번 잘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우리 애가 시집 가서 부족한 소리 안 듣게끔. 식당 안에 흐르는 정적 속에서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 기묘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혜영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유난히 번지르르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울에 비싼 곳을 찾았고 민준이가 사주는 선물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죠. 한 번은 민준이가 작은 차를 끌고 왔을 때 혜영이가 대놓고 오빠! 요즘 세상에 이런 차 타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말해 저를 당황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민준이는 혜영이를 감싸며 엄마, 혜영이가 원래 솔직해서 그래요. 악의는 없어요. 하고 변명했지만 저는 그 아이의 솔직함이 예의 없음과 이기심의 다른 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쟤는 너무 속물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아들이 워낙 혜영이를 사랑한다니 그저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것이 엄마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혜영이의 물질적인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새로 나온 명품 가방이 너무 예쁘던데. 신혼여행 가기 전에 하나 사주실 거죠? 라며 제게 직접적으로 명품을 요구하기도 했고 집 크기나 혼수 비용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신혼집은 최소 30평은 돼야죠. 그리고 가전제품은 무조건 최신형으로 맞춰주셔야 저희도 친구들한테 체면이 서죠.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때마다 저는 혜영이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민준이는 그런 혜영이의 말을 그저 귀여운 투정으로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이게 과연 결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받고 팔려가는 건지 제 마음은 점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 재석 씨는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그의 깊은 눈빛에서는 저와 같은 우려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 연금 나오시는 거 얼마나 되세요? 저희 나중에 대출 받을 때 연금 소득 있으면 좀 유리하다던데. 혜영이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불쑥 던진 말은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제 남편의 연금까지 미리 계산하는 혜영이의 모습에서 저는 더 이상 귀여운 투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계산이자 탐욕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혜영이의 말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엄마, 아빠 연금으로 우리 대출 좀 받으면 안 돼? 하고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물들어 버렸나? 상견례에서 예비 사돈 부부가 사돈댁 연금도 받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여유가 있으시면 이라며 노골적으로 재산을 요구했을 때의 충격은 이미 혜영이의 이런 행동들로 인해 쌓여있던 불안감이 폭발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은 상견례에서 혜영이와 사돈 부부가 보여준 진짜 얼굴을 위한 복선이었던 셈입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던 가족의 이면에서 탐욕과 계산이 빚어낸 균열이 서서히 커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불안감 속에서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민준이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마는 현실이 되었고 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는 그 모든 불안감과 불신이 폭발하는 기폭제가 되었을 뿐입니다. 민준이가 진심으로 변하려는 모습을 보인 뒤 저희 집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민준이는 늘 거실에 나와 제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곤조곤 나누곤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 저 방에 있을게요. 하고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을 텐데 말이죠. 휴일이면 거실 청소며 빨래며 제 손을 뺏어다 하려고 애썼습니다. 됐어. 내가 하면 돼. 하고 말리면 이제 제가 더울게요. 엄마 아버지 계실 때 더 잘하고 싶어요. 하고 애교 섞인 투정까지 부렸습니다. 상견례 파혼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민준이를 철들게 한 걸까? 저는 내심 안도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은 착한 아이였어. 잠시 방황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 재석 씨의 기침 소리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지만 기침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고 급기야 밤에는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니 폐암 사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지켜온 남편이었는데 병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깊어지면서 집안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하느라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쳐갔죠. 그런 와중에도 민준이는 저를 위로하고 아버지를 간호하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달라진 모습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아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옆을 지켜주니 그래도 다행이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에서 그리고 가끔씩 던지는 말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불길한 그림자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잠시 잠든 틈을 타 민준이가 제 옆에 와 앉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많이 힘드신데 혹시 아버지 통장 정리 같은 건 해두셨어요? 저는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묻니?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민준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모르잖아요.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엄마도 편하고. 저는 그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걱정이라 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스쳤고 제 가슴 속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한 불길함이 밀려왔습니다. 설마 얘가 또 돈 얘기부터 꺼내는 건가? 상견례의 악몽이 스멀스멀 떠오르며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고 민준이의 걱정은 더욱 노골적인 요구로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민준이가 병실에서 아버지를 문병하고 돌아오더니 제게 대뜸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연금이랑 예금 다 합치면 꽤 많지 않아요? 혹시 유언 같은 거 해두셨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옆 침대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데 아들이라는 작자가 유언이라니요. 민준아, 지금 내 아버지가 코앞에 계신데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너 대체 왜 그러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민준이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정리해야 엄마도 편하다고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견례 파혼 이후에 반성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 뻔뻔했던 혜영이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탐욕과 계산으로 가득 찬 차갑고 낯선 눈빛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키웠기에 내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식은 오직 재산에만 눈독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 강하게 질책도 해보고 타이르기도 해봤지만 그는 오히려 저를 현실을 모르는 답답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엄마, 다들 그렇게 살아요. 우리 가족만 유별난 거 아니라고요.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남편도 아들의 이런 행동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부터인가 잠든 척하다가도 민준이가 오면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들에게 얼마나 깊이 실망하고 상처받았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힘겹게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은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정수가 서랍 안에 유언장. 하고는 이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아들의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미리 유언장을 준비해 두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필로 힘겹게 쓴 내 마지막 뜻을 아내에게라는 글귀가 새겨진 작은 종이가 쥐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은 이미 서서히 감기고 있었고 아들의 패륜적인 행동이 남편의 마지막을 더욱 비통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갈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치달아 있었고 저는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직감했습니다. 남편 재석 씨의 임종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새벽녘 힘겹게 제 손에 유언을 남기려던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이미 흐려져 있었습니다. 정수가 서랍 안의 유언자. 그 마지막 말을 끝으로 남편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웃고 울었던 동반자, 평생을 제 편에서 묵묵히 지지해 주던 그가 이제는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밤새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장례식은 눈물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상주로서 슬픈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의 슬픔 속에 묘한 계산이 엿보이는 듯했습니다. 민준이는 깍듯하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틈만 나면 저를 흘깃거리거나 고모나 삼촌들에게 상속이나 재산 문제에 대해 은근히 묻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마 이 순간에도 저는 차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 아들의 눈빛은 이미 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그런 아들을 마주하는 것은 제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내내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파혼했던 혜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장례식장에 나타나 민준이 곁을 맴돌았습니다. 민준이에게 조문객을 맞으라며 속삭이거나 제게 와서 어머님 힘내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장례가 끝난 후에도 혜영은 민준이의 옆에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민준이에게 물어보니 혜영이 먼저 연락해서 아버지 부고를 듣고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파혼까지 해놓고 왜 다시 기어들어 오는 걸까?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 저는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한 접시 한 접시 정성을 담아 올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소한 전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던 음식이 여기 다 있어. 편안히 드시고 이제는 부디 편안하게 쉬세요. 제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민준이와 혜영이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혜영이는 여전히 요란한 옷차림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민준이는 제게 다가오며 차분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제 사상 위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잖아. 아버지도 가셨고 이 집도 정리해야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나물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 아버지 49제를 올리는 날이다. 이런 말을 해야겠니? 그러자 민준이는 한숨을 쉬더니 옆에 선 혜영이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혜영이가 섬뜩하리만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섰습니다. 어머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버님도 안 계신데 이 집이랑 재산 문제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다 우리한테 주시면 돼요. 솔직히 어머니 연금으로만 살기 힘드시잖아요. 순간 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49제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는 마지막 의식 앞에서 그들은 오직 재산만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혜영은 파혼이라는 벽도 넘어서 민준의 곁에 찰싹붙어 다시금 이 집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비웃듯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엄마는 이 집에 혼자 계셨잖아. 이제 팔아서 정리하고 우리도 우리 몫을 받아야지. 엄마도 나이 드셨으니까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시면 되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남편이 떠나고 나니 아들과 파혼했던 혜영까지 합세하여 집을 정리하고 돈만 챙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그들의 뻔뻔함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혜영이가 한심하다는 듯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제 사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걸로 끝내고 빨리 정리해 주세요. 그러더니 제 사상에 놓인 접시를 툭툭 밀었습니다. 순간 상이 흔들리며 접시들이 기울어졌습니다. 이런 거 다 의미 없어? 그 순간 제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아들과 며느리는 가볍게 웃어넘기며 오버하지 말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민준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너는 지금 내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거다. 내가 감히 이 집을 정리한다고? 내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민준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감성적으로 굴지 마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재산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지. 엄마는 혼자 살기도 힘들잖아. 민준이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는 상을 발로 툭 밀었습니다. 콰당. 순간 제 사상이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떡, 나물, 생선, 술잔이 바닥에 쏟아지며 접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차린 마지막 상이 제 아들의 발에 의해 짓밟힌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들과 혜영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자식이라는 온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만이 들끓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버지의 마지막 상을 짓밟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재산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다. 제 목소리는 비명을 넘어선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혜영이가 민준이의 팔을 붙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럴 바엔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죠. 어머니가 저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필요 없잖아요. 민준이는 제게 비웃음을 날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법대로 해. 결국 우리 목 챙길 테니까 엄마도 각오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혜영이와 함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거실은 엎어진 제사상과 바닥에 나뒹구는 음식들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갑게 식어가는 제사상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깨진 접시 조각을 주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제라도 내 목소리를 내야 해.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핏발선 눈으로 다짐했습니다. 거실에 엎어진 제사상과 바닥에 뒹구는 음식들을 바라보며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자리에서 기부치 아들이라는 작자가 그 상을 발로 짓밟고 재산을 요구하다니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엄마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더는 참지 않아.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끝을 지켜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재석 씨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가죽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 힘겹게 서랍 안에 유언장이라고 했던 그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예상대로 남편의 필체로 꼼꼼하게 작성된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글자 한자 한자에서 남편의 고뇌와 저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아들 민준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저를 2번 놀라게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궈온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푼도 민준에게 남기지 않겠다는 그의 단호한 의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했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제야 사무치게 이해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유언장을 들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에 쥔 서류철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을 만큼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과 단호함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조용히 맞아주었고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상견례에서의 수모, 남편의 병세 악화 중에도 이어졌던 민준의 재산 요구, 그리고 49제에서 벌어진 제사상 사건까지 제 이야기를 듣던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모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저는 왈칵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이 남긴 뜻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결혼할 때 해주었던 집과 차, 사업 자금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만큼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리분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겨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며칠 후 고급 가죽 소파가 놓인 변호사 사무실에 민준이와 혜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기대감과 승리감이 엿보였습니다. 혜영이는 여전히 민준이 옆에 찰싹 붙어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고 민준이는 저를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정리할 생각이 드셨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드셨을 텐데 이제 다 정리하시고 편히 지내세요. 혜영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요. 어차피 재산 다 나눠야 하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의 뻔뻔함에 제 속은 다시 한번 들끓었지만 저는 표정 변화 없이 앉아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고인이신 김재성님의 유언장에 따라 아내이신 박정숙님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셨습니다. 민준이가 재촉하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만 말해주세요. 결국 엄마가 사인만 하면 되는 거죠?
변호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민준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타인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미 고인께서 남긴 유언에 따라 남은 재산을 전부 기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부가 완료되는 순간 아드님께서 상속받을 재산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민준이와 혜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 기부. 그건 엄마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자식이고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현재 유산 상속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진행되며 고인의 뜻이 확실한 경우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님께서 본인의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정하신 만큼 이를 무효하려면 법적으로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혜영이가 민준이의 팔을 붙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민준이는 이를 악물고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좋아. 법적으로 한다면 우리도 소송 걸겠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그러나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철저히 검토되었으며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패소 시 법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준이와 혜영이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엄마, 농담이지? 나한테도 뭔가 남겨두셨겠지? 그렇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변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 그리고 내가 결혼할 때 해준 집과 차, 사업 자금까지 모두 반환 소송을 걸어 회수할 거다. 민준이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엄마, 그건 안 돼. 그건 이미 내 거잖아.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바라보았고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가 증여한 재산이라도 일정 기간 안에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효를 저버리거나 부모를 학대했을 경우 법원은 반환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미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혜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집이고 우리 사업이에요. 어떻게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냉정한 눈빛으로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내 남편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돈만 요구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내 앞에서 제사상을 뒤엎었고 나한테 재산을 빨리 정리하라고 요구했어.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아무것도 남길 생각이 없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민준이의 절규에 저는 단호하게 응수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평생 너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과 모욕뿐이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너희는 앞으로 한 푼도 기대하지 마라. 민준이와 혜영이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이를 악물고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 지금이라도 생각 다시 해. 그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할 일은 없다.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민준이와 혜영이는 더 이상할 말이 없는 듯 허둥지둥 문을 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사무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야 진짜로 남편과의 약속을 지킨 것 같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후련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후
저는 곧장 남편 재석 씨가 잠들어 있는 산소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약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묘지 앞에 서서 맑게 개어가는 하늘을 올려다보자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통쾌함, 해방감,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허탈감.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떠오른 것은 남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걱정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됐어. 민준이는 결국 재산을 위해 제사상까지 짓밟고 돈만 밝히더라. 당신이 떠나자마자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벌써부터 재산을 달라고 덤벼들었어.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으며 나직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더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변호사 찾아가서 다 정리했어. 우리 재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기부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 집도 내가 떠나고 나면 아무도 손댈 수 없게 기부 절차 진행 중이야. 여보, 당신이 생전에 걱정했던 거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이제 후회 안 해. 다 정리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제는 슬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선택은 옳았고 남편의 마지막 뜻을 지켰다는 확신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한 차례 스치며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제 말을 듣고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편히 쉬어. 나는 앞으로 내 삶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한참을 남편의 산소 앞에서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요소를 한 번 더 정리한 뒤 천천히 돌아서 걸어 나갔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제 마음에도 비로소 평화가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집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무릎 꿇고 울던 사람들의 흔적도 흩어진 과일의 잔향도 이젠 모두 사라지고 주방에는 갓 지은 밥 냄새와 차분한 삶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익숙한 두 얼굴, 민준이와 혜영이가 무릎을 꿇은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올려다보았고 혜영이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계산적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찾아왔구나.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 아닌 상황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수임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내가 그렇게 돈을 요구할 때 나는 참고 또 참았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려줬지. 그런데 내 아버지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49제도 끝나기 전에 제사상을 엎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냐?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땐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민준이가 흐느끼며 애원했고 혜영이도 옆에서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차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너희한테 남겨줄 건 없다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도 할 거야. 내 마지막 경고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고 빈다고 다 용서될 것 같아. 내가 내 앞에서 무릎 꿇을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산소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이제 2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내 마지막 경고다. 저는 문을 힘껏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한동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결코 문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겠다고, 민준이와 혜영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남편이 남긴 뜻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취미들을 하나둘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햇살이 따뜻하게 드는 창가에 앉아 오랜만에 책을 펼쳤습니다. 물감과 붓을 들고 캔버스 위에 색을 채워 나가는 순간 잊었던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마침내 저만의 시간을 가지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아픔과 시련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굳건한 신념을 지키며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저만의 빛깔로 새로운 삶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